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네. 네.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네. 예,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시대가 잠시라도 열리게 될 것 같네요. 네. 쌍두마차. 이분은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나 도지사인데 이 발언이 굉장히 유명했죠. 나 도지사인데. 네. 근데 그거는 소방서에 한 발언이죠. 근데 도지사인데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런데 그 발언도 물론 문제적인 발언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뭔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때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굽이 닳도록 그때 사진 찍은 거 보면 구두 뒷굽이 닳아갖고 없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커리어는 뭐 좀 대선에 나가보려다가 안 되고 이러고 다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이나 또는 주장했던 바는 그거 유튜버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태극기 집회 주요 연사였죠. 그렇죠. 태극기 집회 주요 연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후에는 극우 인사인데 거기서부터는 극우 인사가 이 정권에 와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경산노위의 위원장이 됐다. 이것도 사실은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 할 때 과거에 그런 극우적 발언했던 거 다 끄집어내갖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했는데 전혀 뭐 해명되거나 한 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난리를 쳤는데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청문회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이런 말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가물가물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자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산노위 위원장이셨는데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윤건영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이 정부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 수령님이라는 게 이제 김정은,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겠죠. 김정은 죽었을 때니까. 막 그러면서 그냥 다 김일성주의자 내지, 뭐 기쁨조 내지, 또 이제 노동조합에 관해서도 뭐라고 했던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페북글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왜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만들었던 거.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노조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나이가 젊은 것, 그 다음에 핸드폰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뺏긴 거, 평균 임금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감동받았다. 민주노총은 그런데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게 근데 노동부 장관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당에서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노동개혁에 성과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뭐 했냐 이제 자기네끼리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도 자기네끼리 대답하는 거야.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했다고 지금 자평하기 때문에. 의료개혁 성공했다. 왜냐면 윤너스를 늘렸잖아요. 어쨌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의료개혁을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개혁도 내년에 당장 전공의가 줄어드는데 못 뽑는데 당장 몇천 명이 줄어드는데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 나온다.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고 어쨌든 노동개혁을 의료개혁처럼 해보겠다는 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자기는 성과가 있다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당 내의 사람도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감동 받으려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한테 감동 받으려면 평균 임금이 일단 낮아야 돼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핸드폰 같은 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나가고 평균 나이 뭐 한 28세 정도. 아니 본인이 몇 살이에요? 73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왜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뭐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항상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노동계 관련 인사로 분류가 되면서 중용이 될 때 나오는 논리가 20, 30대 노동계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전 일인데 이런 논리면 제가 불과 한 30년 전에 태권도 상품을 땄는데 국가대표 태권도팀 감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네. 이런 식의 연결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이분이 살아온 삶의 경로라든지 지금 뭐 발언들 소개해줬지만 제가 이분이 이제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들 할 때 유튜버 분석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보면 거의 막 그 결기가 느껴졌어요. 나는 다시는 오피셜한 무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이 무대에 뼈를 묻을 거야. 이런 결기가 느껴질 정도로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분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와 톤으로 발언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과거 50년 전, 40년, 50년 전 노동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 정권에서는 노동하면 김문수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등용이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의 관운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인가. 이분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광화문 무대에서 오피셜한 무대로 돌아가는 걸 불살랐는데 이게 다시 지금 이분하고 데뷔된 사람이 차명진 전 의원 아닙니까? 네. 차명진 전 의원이 원래 김문수 의원이가 보좌관 출신에서 그분도 그냥 그렇게 같이 노동이나 이런 운동 하다가 변절한 두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 명은 그래도 끝까지 대통령의 이렇게 성운을 입고 한 명은 가평에 가 계시고 지금 그러시네. 정말. 근데 관운은 원래 그러니까는 없어야 되는 분인데 이 정권이 이제 관운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이한 분이고 아까 보수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러니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이 보수가 거듭나자 이런 토론회였어요. 제목이 열린 토론 미래. 그래갖고 뭐 보수가 거듭나야 된다. 그다음에 보수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때 이제 그 뭡니까 바른정당입니까? 거기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거 토론회를 해가지고 뭔가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열었던 거거든요. 근데 초청 연사 중에 김문수가 있었어요. 이 김문수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자 왔으면은 그럼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노동 운동을 했던 이력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보수 인사고 뭐 이런 이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수가 힘을 합쳐가지고 뭐 뭔가를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취지면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꽂혔는지 갑자기 막 보수는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나보다도 박근혜는 더 깨끗한 사람이다. 그 자리를 주최한 게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 겨냥해서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러면서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네. 저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수습을 하려고 그 자리에 특이하게도 김무성,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진석 의원이 뭐 보수가 거듭나자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김문수 전 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결기가 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습하려고 박수 한번 쳐봅시다. 와 박수 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제 궤도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약간 멋스게 하면서. 제 궤도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탄핵한 게 잘못됐다. 나라를 빨갱이한테 넘겨줬다. 박근혜 탄핵한 건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막 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등이 대놓고 반박을 하면서 그런 주장하면 어떡하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거의 그 자리가 그냥 끝났습니다. 토론회가. 파토가 났구나.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봐도 부담스러운 인사인데 이 정권에서는 근데 노동부 장관의 아주 적격의 인사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유일임은 방심위원장 연임하고 셀프 연임. 그다음에 김문수는 노동부 장관하고 이거는 그냥 트로이카죠, 들어와 싸우자 뭐 이거죠 지금 이게 트로이카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뭐 뉴스를 생산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몇 년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용산에 정무적 기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래 좋아 나 이거 유튜브 때부터 감명 받았어. 야 여기 노동부 노동은 김문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지금 그런 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은 지금 3일째 청문회라고 그냥 임명해버리고 임명하는데도 여당 의원들도 원포인트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또 탄핵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방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러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서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브리핑을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해버립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우리가 헌정사에 뭐 이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건들을 겪고도 용산이 여전히 같은 모습이다. 이거를 단적으로 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건데 오늘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서 출근을 딱 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런 중책을 맡으면 장관급 공직자지 않습니까? 현충원에도 가고 뭐를 하잖아요. 다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오늘 또 누가 임명됐냐면 보란 듯이 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어. 나 여기 오래 앉아 있을 거야. 나 여기 오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들고 이제 가셔야 될 건데 빵인가? 다 여러분 빵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빵을 나눠드립니다. 주임 기념빵. 오늘 또 누가 임명됐냐면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임명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바로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빵인 체제에서 빵총위원장 빵인 체제에서 2인 체제가 복구가 된 거죠.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 한답니다. 전체 회의 해가지고 진짜 속조속결이네. 그렇죠. 그래갖고 KBS 이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 선임한 아마 의결을 바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야권 추천은 임기가 다 된 사람들은 나가라? 그렇죠. 이제는 2인, 그러니까 방통이 2인 체제로 가는 것처럼 방문진은 앞으로 6인 체제로 간다. 6인 체제, 여권만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사장 뭐 하는 걸로 가겠죠. 근데 바로 오늘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고 오늘 이렇게 결정하면 바로 그러면은 지금 야당은 국회는 바로 탄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들고 온 가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들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좋아 빠르게 가를 바로 오늘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 다 하는 거다. 아니 근데 탄핵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될 수는 없고 탄핵하려면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제 공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간제 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버틸 수 있고 그 동안에 우리가 해내야 될 임무는 방문진 이사 이제 해결하는 거다. 근데 지금 방문진 이사가 31명이 신청을 했대잖아요. 거기에서 9명을 이제 임명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뭐 야당이 자꾸 반발하고 뭐하고 이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5인 이상은 무조건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의결할 수 있잖아요. 5인 이상만 해놓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자기네가 이제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런다면은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이 국회의원들이 아닌 거예요. 그 신청서를 냈던 사람들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는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 집행정지 시켜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해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또 투표결해가지고 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일단 그런 상관없어. 우린 전부 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니네가 나 탄핵시키면 좋아. 나 지금 집행정지 할게. 요러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마 이제 KBS의 방민 체제니까 사장을 또 뭐 연임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뭐 그거야 계속 마음대로 하겠지만 MBC 같은 경우는 사장을 바꾸는 게 최종 목표일 거 아니에요. 사장을 바꿔서 보도국의 어떤 흐름을 바꿔 놓겠다. 그래서 보도국을 자기들 사람으로 다 심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사장을 바꾸려면 어쨌든 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방문진 이사만 먼저 바꿔놓으면 2-3개월 정도는 그거는 또 뒷사람이 하는 거죠. 앞사람이 쓰러지면 앞사람이 쓰러지면 2차 대전을 보면은 2차 대전에 러시아 병사들이 제가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러시아가 총하고 총알이 모자라니까 병사들을 막 보내는데 물량 공세를 하는데
한 사람은 총만 들려서 보내고 한 사람은 총알만 들려서 보냅니다. 인해 전술이네, 인해 전술. 그렇죠. 그 앞 사람이 쓰러지면은 쓰러진 놈 내가 총알만 갖고 있으면 총 집어가지고 넣고 쏘는 것이고 네. 총만 갖고 있으면은 총알 들어갖고 쏘는 거예요. 과거 중공이 했던 인해 전술하고 비슷하네. 그 요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거야. 이준석이 가다가 쓰러지면 다음 또 이어갖고 또 쏘고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정권은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뭐. 그 전에는 이동관이가 이렇게 탄핵할 것 같으면은 싹 사표 내버리고 절로 가버리고 또 지할 건 딱 해놓고 그다음에 김홍일 씨가 또 탄핵할 것 같으면 지할 싹 해놓고 또 사표 냈잖아요. 이번에 이준석 씨는 사표 안 낼 수도 있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약간 욕심이 더 심한가 봐, 이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할 거를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면 룰루랄라 그다음에 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임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욕은 다 이미 먹었고 나는 그냥 계속 버티면 되고 내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탄핵이 6개월인가 이제 안 되면 해야 되잖아요. 헌재에서. 헌재에서. 우리는 기각이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지금 헌재는 다 우리 편이니까. 헌법재판소 소장이 다 우리 편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요 말씀은 지금 말씀대로 방통위에서 이진숙 체제에서 결정하고 싶은 조합 빠르게 가로하고 싶은 걸 완결을 했을 경우에 요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완료했을 경우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이사 선임한 의결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구성 비율이 바뀌는 게 올해 10월하고 내년 2월인가 이렇게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9명 전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5대4 정도로 진보가 4, 5가 이제 보수 이런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그 인물들이 바뀌게 되면 자기네 쪽에 유리한 사람이 6명을 확보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들만 채워내면 우리는 다 룰루랄라다. 게다가 이제 방심위에서 각종 제재 같은 경우를 MBC가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일인 방송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를 점수 승인도 안 해줄 수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야 안영준 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제재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을 일단 잘라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명분해가지고 이제 사장 자르고 한두 달 안에 그냥 순식간에 될 수도 있겠는데 이사회 그냥 소집해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사회가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MBC 사장을 바꾸고 하는 기본 작업들. KBS도 순식간이었거든. 그렇죠. 맞아요. 순식간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은 이진숙은 오늘 사실은 회의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손댈 일은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하는 거죠. 오늘 다 해버리는 거죠. 지금 김윤호님께서 지난 정부에서 방송법을 처리했어야지 그때 우물쭈물거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맨날 전형적인 국민의힘 논리인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발목 잡은 게 국민의힘이었었어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 아무리 야당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확인하고 청문회하고 정말 3박 4일 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다.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런 논리에 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미디어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법제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법과 문화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플레이어로 올지는 몰랐지. 너무 심한.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방송공사법도 9명의 뭐 이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이게 엄밀하게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BBC 제도하고 똑같아요. 딱 하나 다른 게 여왕이 이렇게 승인해 주는 그거는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왕이? 여왕이 해주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돈 따갖고 온 거야. 근데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며. 그렇지. 근데 영국에서 이쪽으로 대서양 건너가지고 태평양까지 건너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장악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사들이라는 사람들도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지 라는 굉장히 정파적인 사고죠. 맞아요. BBC의 이사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대령 출신의 군인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이죠. 임명이 되고 나면 임명이 됐을 때 딱 아주 유명한 일성이 있었어요. 나는 BBC의 독립을 위해 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었는지 자유당이었는지 그건 상관없다. 나는 BBC의 독립을 위해서만 싸울 거다. 이게 BBC 이사로서 선임되고 그 유명한 그 대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전부 나는 윤석열 꼬봉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옆에서 그들의 어떤 부하. 예, 자율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근데 이게 참 왜 국가행정이 이렇게 무슨 경마중계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정부랑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자체가 엄청난 퇴행인데 기억해 보시면 어제 오늘 많이들 얘기 나왔지만 김재철 사장이 MBC를 장악할 때 김우룡 박문진 이사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때는 그나마 김재철 사장이 불려 들어가서 조인트라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는데 김재철 사장이 원하는 만큼 안 움직이니까 불러다가 혼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도 완력을 안 써요. 완력을 안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본인이 탄핵될 줄 알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탄핵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해놓고 탄핵을 되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몇백 명인데 이 직원들이 MBC 사장 바꾸는 거 하나 때문에 복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 기구의 목적은 더더욱 아닐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 하나 때문에 지금 임성근 그 사단장 구하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의 경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한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MBC 사장 바꾸는 거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달성할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 달성 여부와 비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15년 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어쨌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 진짜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진짜 공산당 방식이에요. 정확히 공산당 방식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늘 공산당을 말씀하시지만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적어도 어느 단위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단위에서 적어도 몇 명짜리 위원회다라고 하면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 뒤에서 총을 겨눠갖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지 5명짜리 위원회를 2명, 우리 편 2명만 꽂아가지고 그 2명으로 이걸 다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2명을 복구하면서 1명 보낸 거는 권익위 부위원장 하던 사람을 그냥 꽂고 이런 공산당은 굉장히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 공산당이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다라는 거를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당 간부를 아예 내리꽂아요 언론사에. 아예 내리꽂아.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산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알아 둘 다 알아. 시스템이 있다. 거기는 적어도 그걸 내려꽂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산당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자기들과 똑같은 극우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내리꽂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도국이랄지 일반적으로 그냥 양심껏 일하려고 하는 전문가 집단, 언론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듀란트님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MBC가 집행정지 신청 17건 다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필 규정되지 않을까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법원의 행정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시간제 공격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번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걸 뒤집어 엎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죠. 이 황당한 정권이 그러니까 이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법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5명짜리 위원회를 그냥 독임제 부처로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없애고 이진숙 청문회처럼 이렇게 할 거면 청문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방송을 주물럭거리고 싶으면은 공산당 정부가 하는 것처럼
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사 사장을 공무원으로 만들어라고요.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그렇게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막아낸다고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뭘 하라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히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법원에 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맞지 않는 거를 막 밀어붙이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가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지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래. 지금 살고 나는 가야지. 모르겠다. 오늘만 살고 본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일을 잘 지었다. 저 경영.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진숙, 김문수 이렇게 쭉 가는 게 극단적으로 그냥 가겠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명품백 같은 경우도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고 안 했다라고 검찰에 회신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러면서 이제 제2부속실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제2부속실도 이걸로 이제 뭐 일본 말로 심하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끝내. 오늘 일본 말이 다 나오네. 꼬붕 심하이 아니 그냥 일본스럽기 때문에 사도강산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일본 말로 해줘야 되는 정권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제2부속실을 그러면 제2부속실 만들면 명품백이랄지 주가 조작이랄지 이런 것과 과거에 했던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제2부속실 만들면 좋다며. 내가 이제 제2부속실을 원래 폐지한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제2부속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좀 입 닥쳐줄래?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김건희 리스크 국면을 좀 조정하고 가자. 용산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가자.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한동훈 대표랑 이제 독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독대를 하면서 같은 날 이제 언론에 이게 물리게 들어간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동훈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는 본인 스스로 기자들을 만나서 저도 사실은 요새 야당이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독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제2부속실 설치해서 여사 관리를 하겠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일단 뭐 앞으로 국회 첩첩산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꽁이 자기 머리 박는다고 꽁 몸통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지만 일단은 머리 한번 박고 가자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제 여사도 관리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당대표와의 관계도 독대를 통해서 뭔가 당정이 이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줬으니 요 정도 선에서 일단 한번 마무리하자 이런 이제 흐름을 짓는 걸로 보였습니다. 의도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대표가 됐고 한동훈한테 빌미를 주지 말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제2부속실 설치였으니 또 전당대회 과정에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으니까 이 빌미 주지 말고 뭐 이렇게 화해하는 어떤 제스처 속에서 제2부속실 설치도 내가 이제 수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요 과정을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심하이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전혀 그 내용상으로는 마무리되는 게 아닌데 역시 이 정권에는 일본어가 어울려. 이게 내용상으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겉보기에 자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고 요것도 됐으니까 요까지 일단 찍고 갑니다. 요렇게 되는 거여서 아마도 요걸 통해서 보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곧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국면이 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요렇게 하나가 있는 건데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제2부속실은 그러면 애초에 맥락이 뭐였느냐를 같이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게 원래 제2부속실을 만들으라고 하는 취지는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나는 이 배우자의 역할로만 충실히 하고 공적 활동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거잖아요. 난리가 경력 위조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근데 약속한 거와는 달리 공적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 같은 일들도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적어도 그러면 약속을 뒤집었다라는 걸 첫째 공식화하고 둘째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을 견제받을 수 있는 어떠한
어떠한 공식적인 루트로 해라. 공식적인 루트로 해라. 이런 의미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는 걸 하나의 요구로 던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공적인 루트로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이고 그치.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맞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 맞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약속을 잘 안 지켜. 그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질 않아. 내가 봤을 때. 맞아. 네, 그래서 별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그 첫 번째 논점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신경을 쓴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면 좀 성격이 조금 그러네. 아니 오늘 기다려봐. 오늘 이진숙 김문수 때문에 야 오늘 재밌다 이 방송. 말을 좀 끝내자 누나가. 누나 계속 해야 되잖아. 심리학과 누나가 말을 좀 끝내자. 두 번째 말 잊어버렸잖아. 저는 집에 갈까 지금. 아니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시선을 제2부속실 설치하는 쪽으로 하면서 마치 뭔가 자기네가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그리고 뭔가 앞으로는 잘할 것 같은 듯한 그리고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렇게 감시도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을 딱 주면서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문제 터지면 니네가 책임져. 나도 이건 것 같아. 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에서 건드리지 마. 밑에 있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냐 이런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책임 전가용으로 하려는 이게 중전이 생각이 있는 것 말이죠. 같아요. 중전이 잘못을 했는데 아래 것들 잡은 거지. 궁녀가 회초리를 맞는 거야. 그럼요. 왜 옛날에 왕 때도 세자가 뭐 잘못하면 밑에 하인이 회초리 맞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전이 잘못했으면 궁녀가 회초리 맞는 거거든. 근데 데이터로 제2부속실장이 비서관급이거든. 그렇죠. 비서관급이 야 이렇게 하다가 또 뭐가 나와. 그러면 비서관이 사퇴하면 되잖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일단 속보가 온 거는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의결 회의를 하겠다라고 방통위가 오후 2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제2부속실을 적어도 그렇게 구성을 하려면은 이 비서관이든 뭐든 간에 평소에 모르던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모르던 사람 왜냐면 회초리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웃기지만 계속 요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 요원이 언제든지 목일 잘릴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언론이 하나같이 걱정을 하는 게 제2부속실 설치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의 경우에 제2부속실 설치 좋은데 제2부속실 설치를 해가지고 뭘 지금 해소해야 되냐면 비선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2부속실을 꾸려도 그 제2부속실 내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면서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보선을 일으키면 아직 비선이 있네. 이번에 그 류모 행정관이 들어오는 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명품백을 갖다 주라 그랬는데 말도 안 들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당하고 있는 그 그렇지. 사람이 만약에 까먹어버린.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대통령실은 가급적 최소 인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배우자 팀 4-5명의 책임자로 제2부속실장을 두는 식이다. 그러네. 근데 제2부속실장은 누군지 이미 나왔잖아요.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장순칠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부터 물론 이제 이양수 의원 비서관이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부터 총애받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회초리 맞을 사람도 없다. 이러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 저는 자리를 하나 주는 거지. 이제 나 정권 끝나기 전에 니네들한테 뭔가 공식적인 자리를 줄게. 공무원으로서 뭐 1급인지 2급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기관장 주면 나중에 딴 데 갈 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의 공적인 기관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저는 회초리 맞을 사람을 두는 거면 그나마 그래도 긍정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결정이라고도 안 보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저는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의 혼선에 대한 어떤 보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결심해서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졌냐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이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걸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지가 모호하고 그때 그 최모 변호사가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거잖아. 공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서관급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자. 여사의 공식적인 위신이 있으니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반영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팀에 어쨌든 비서관급의 그 실무 책임자를 놓는다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용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반영에 대해서 하는 거면 패키지로 있는 특별감찰관 같이 가자고 해야죠.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추천해주면 해놨대요. 우리가 특별감찰관도 받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언급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요 재부속실만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여사의 의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향후에 혹시라도 또 어떤 여사가 나서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특별감찰관이 요청이 났다는 거예요.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평생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추천해. 이거 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내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얘기를 그런 수준으로만 내면은 야당이 예를 들면은 또 어떤 인사를 추천하거나 할 때도 이것은 여야 간의 협상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에서 또 다른 거 껴갖고 협상하자고 그래갖고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걔네들이 한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우리가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우리 합의해서 하자. 근데 야당 그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추천하겠다. 우리 여섯 당이 합쳐서 같이 추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쪽수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낸 얘기인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지금 이 얘기 갖고 특별감찰관 추천하라고 했어요. 생생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생색을 내거나 말거나 결국 이게 자충수라는 거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말씀인데 대통령은 늘 진정성이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진정성이 있게 말하려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거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 걔네는 그렇게 어차피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은 저희가 여기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 것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야당이 하면 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어떤 이슈를 대통령실에서 툭툭 던지는 거잖아요. 먼저 던지는 거거든. 그걸 받아야지 이거는. 근데 받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마땅치가 않아. 왜냐하면 제2부속실도 그렇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이게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또는 일주일 지나잖아. 또는 한 달 지나잖아. 특검이 없어져. 김건희는 지금 과거에 했던 행위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사님. 김건희 씨는 과거에 했던 행동에 관해서 야 이거는 조사 수사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고 처벌받을 게 없다라고 하면 무혐의 처리를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이 법안을 법 지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김건희처럼 행동하면은 그 대충 빠져나가겠네. 남편이 검사고 나중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생각이 점점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게 국가는 가장 중요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굳이 내가 뭐 병역에 의무할 필요 있겠냐? 최상명 순직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럼 내가 뭐 법 지킬 필요 있겠냐? 대충 뭐 주가 조작 세력이랑 같이 어울렁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날은 끝나는 거야. 그날은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슨 특별감찰관 앞으로 미래에 김건희가 무슨 뭐 죄를 안 지을게요. I don't care. 그러니까 관심 없어. 다 좋은 말인데, 네.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다 동의하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김민하 평론가 말이 맞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진정성도 없이 그냥 던진 말이다.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동의하는데 좋다 이거야. 동의하지만 그래 니네 던졌지? 너 잘못 던졌어. 내가 한번 이걸 내가 받아먹고 너네한테 대치기해서 도로 던져주는 모습을 보여줄게. 난 이걸 이번에